네, 오늘 부동산 사법연수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배울 내용은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실 이제 우리 지금 배울 내용은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특별법의 내용들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어떤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뭐 다음에 이어서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권법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매매계약, 지난 시간에 매매계약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뭐 계약금이라든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그에 앞서서 계약법이나 채권법 총론에서 다뤘습니다. 어, 동시 이행의 흥정권이라든지 뭐 위험 부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 이제 매매나 임대차, 이 구체적인 계약에서도 그냥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민법에 어떤 규정들이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지, 민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만 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이론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법에 어떤 규정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면요. 제가 올려드린 그 PPT, 이제 부동산 계약의 이해라는 PPT 내용 중에 이제 슬라이드 170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차의 의의라고 나오는데 민법 6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그 상대방, 임차인에게 어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요, 먼저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제공을 약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제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목적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시계를 빌려준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시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 사법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차가 이제 주된 논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물 사용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물론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금전을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월세 또는 뭐 연세와 같은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차임 없는 사용,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런 것을 별도로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이걸 60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상으로, 민법상으로 이제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이런 이것을 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차 계약은 크게 세 가지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임대차, 지금 본 것처럼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걸 그대로 돌려받는데 대신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월세라든지 연세라든지 이런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반면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으로 네,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임의 요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와 증여처럼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증여계약은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런 관계처럼 임대차와 사용대차도 물건을 빌려주는데 대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대차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빌려간 물건 그대로, 그 물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말하고요. 소비대차는 그게 아니라 대체물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물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그걸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전 소비대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5만 원권짜리 100만 원을 누구에게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100만 원을
뭐 그대로 나중에 그 빌려간 5만 원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그걸 사용을 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뭐 다른 5만 원권이라든지 뭐 다른 수표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소비대차, 특히 이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뭐 쌀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쌀을 뭐 한 포대를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거를 이 사람이 소비를 하고 나중에 쌀 한 포대로 뭐 쌀 뭐라고 하죠? 쌀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쌀 한 포대를 다시 이제 갚잖아요. 근데 그게 빌려준 쌀과는 다른 쌀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가 대표적인데요. 이 소비대차의 개념에는 유상과 무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죠. 그걸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반면 이자 없이 원금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의 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의 계약이고 소비대차는 유상과 무상의 개념을 이제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것으로 전세권이 있는데요. 전세권이 이제 물권이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물권과 채권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권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물권의 특징이고, 채권은 그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채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권은 등기부와 같이 제3자에게 이제 권리관계가 공시가 되기 때문이고요. 반면 채권은 당사자끼리 이제 계약만 써서 보통 채권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관계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채권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물권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이제 소유한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에도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의 성질을 갖는 전세권이 있고 그냥 채권의 성질을 갖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권, 즉 물건이라는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권리관계가 공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즉,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여전히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권의 특징이다. 반면 임차권,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냥 채권적인 임차권은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제3자, 즉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채권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채권법상의 임대차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임대차와 이런 전세권, 물권이 이제 구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민법상의 원칙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사실 집주인이 바뀌면 뭐 임차인들이 다 쫓겨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민 주거 안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법에서는 민법 이외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그런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순수한 임대차는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야 되지만 특별히 뭐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뭐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요. 이 대항력이 결국 물권으로서의 효력과 같은 뜻이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임차권의 이제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차권과 이제 특별법상의 그런 규정을 통해서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특별법 공부를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성질은 쌍무계약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과 똑같죠. 그러니까는 쌍무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계약 당사자 쌍방 간에 서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매매 대금,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쌍무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성립하면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에 대해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무계약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지 위헌부담의 문제가 똑같이 이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본 것처럼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차임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이 아니라, 즉 사용대차 계약처럼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인 것이고, 그럼 유상계약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낙성 계약이면서 불효식 계약입니다. 이것도 매매 계약과 똑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물적인 행위 필요 없이 그냥 당사자가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도 그렇고 임대차 계약도 역시 그렇죠. 그리고 또 불효식 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를 쓸 필요 없고 그냥 당사자끼리 구두로라도 합의를 하면 똑같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효식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적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과 같은 것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은, 즉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면 그걸로 그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하고요. 반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고 하더라도 계속 그 계약 기간까지 계속 뭐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은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계속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 관계가 계속된다 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수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했죠.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법정 해제라고 해서 우리 민법상에는 채무불이행,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서 민법상의 법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즉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해제에는 소급표가 있다. 그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해지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차이점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가 있다. 즉, 앞으로, 미래,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지와 해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해지는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이제 해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이제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제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석 달 밀렸는데 해제를 해버리면 이 밀린 월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해제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임대차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밀린 뭐 두 달, 석 달, 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해지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계속적 계약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하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를 하면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뭐 월세 이런 것들이 얼마 이렇게 정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IMF가 왔다거나 또는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정한 월세 차임이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려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법에 규정된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게 임차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대인도 차임을 증액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이 안 되겠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코로나 이럴 때 본 것처럼 임차인이 깎아달라라는 것을 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임대인이 사정 변경에 따라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도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사정 변경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뭐 굉장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뭐 경제적인 어떤 중대한 사정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게 샀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깎아달라. 사정 변경이 생겨서 매매 대금을 깎아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못한다. 그러니까는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그걸 이유로 기존에 체결됐던 계약의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반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법적인 그 법적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타인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거 마찬가지로 보통은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한 그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듯이. 다만 이럴 경우에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목적물을 어떻게 이전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해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이런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효라면 그런 권리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여러 가지 이제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민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 쪽의 주요 의무 보시면 먼저 목적물의 인도 의무입니다. 민법 623조 전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인도해야 할 그런 의무. 이게 가장 주된 의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수선 의무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에 목적물이 파손이나 장애가 생겨서 뭐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대신 수선을 했다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수선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그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 보면은 일단 사소한 파손, 예를 들어 뭐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수도꼭지, 고무 패킹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뭐 보통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를 살면서 임차인이 전구가 나왔다고 해서 뭐 전구를 임대인 보고 교체해달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사소한 이런 파손의 경우에는 그냥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넘어서서 주요한 설비, 뭐 보일러, 배관을 교체를 한다거나, 뭐 지붕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비가 샌다, 뭐 지붕에 누수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소한 파손인지 어디서부터는 주요한 설비라서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지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냥 적당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냥 상호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쟁이 생기면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런 수선 의무는 임대인의 본질적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약으로 면제가 가능해요. 우리가 민법상에 특히 채권법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 이 임대인이 수선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그냥 임차인이 다 알아서 수선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단 유효하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이나 아주 기본적 설비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면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뭐 수선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 아주 심각한 그런 파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특약사항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요. 그리고 방해 제거 의무, 뭐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서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임대인의 담보 책임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의무 당연히 있겠죠. 임대차 종료했을 때는 연체 차임 등 이런 밀린 채무 이런 것들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동시행위 항변권 배울 때 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판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평의 원칙상 당연히 그렇겠죠.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상 그냥 동시에 이제 주고받아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권리를 보시면요. 뭐 일단 차임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뭐 월세든 연세든 정한 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임대인 쪽에서도 차임을 올려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차인이 이제 감액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뭐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도 이 628조를 근거로 해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아마 법원에서 인정은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권리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할 청구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이 법상으로 두 달,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임차인이 양도나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다. 그럴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쪽의 주요 의무를 보시면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채무죠. 그래서 이걸 연체를 하면 이제 지금 본 것처럼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차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돌려줄 때까지 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걸 뭐 위반을 해서 뭐 파손을 입혔다. 그럼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물의 수선, 필요 등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634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뭐 임대차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비가 이렇게 새는데
천장에서 이제 비가 새는데 임차인이 그냥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미리 이제 제때 수선을 못해서 뭐 지붕이 무너졌다거나 심각한 파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634조에 따라서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때 이거를 잘 임대인에게 알렸으면 그때 수리를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걸 제때 통지를 안 해서 어, 뜻밖의 이제 추가적인 손해로 번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 임차인이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봐서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참고 살만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그때그때 알려줘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용법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상으로는 어, 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뭐 그거를 뭐 상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용법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양도나 전대가 금지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이제 보고 임대차를 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엉뚱한 사람을 한테 전대차를 주고 엉뚱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무들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물 반환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대로 이제 복구를 해서 이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보통 원상회복 의무는 이제 임대차 계약상 이제 그런 특약으로 보통 들어가죠. 그다음에 임차인 쪽의 권리 보시면 먼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채권적 권리이고요. 그래서 대항력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이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임차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민법에 보시면 임차권을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 보면 원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어, 물건들, 뭐 전세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중에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물건과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임차인 누가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제3자에게 효력이 이제 인정되는 이유는 그 등기부에 물권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권의 핵심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도 그냥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등기가 되는 순간은 제3자에게 권리관계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항력이 생긴다. 즉,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임차권을 등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법상 원칙에 따르면 그냥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 어떤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뭐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네, 대항력이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상한 청구권,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 중에 내가 이 목적물에 들어간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차임 징액 청구를 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나 이런 때 우리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차임 감액 청구권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해서 아예 민법 규정에 뭐 1급 감염병 뭐 이런 것들이 번졌을 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문으로 규정화됐어요. 근데 사실 그 명문 규정이 없었어도 그 전에도 사실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없었을 때도 이미 코로나 때 그런 식으로 청구를 했었죠. 근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뭐 1급 감염병 뭐 이런 표현이 민법에 그 다음에 개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차임 감액 청구권으로서 임차인에게 주요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입니다. 계약 해지권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는 임대인도 임차인이 뭐 몇 달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뭐 무단으로 양도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재차를 했다거나 이러면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임대인이 의무 위반하면 또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임대차 계약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문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제는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고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가 문제가 되고 해지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해지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다 이제 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때 임차인의 권리 중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양도 전대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